지금 이 비디오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 자료를 보면서 혹시 느끼신 뭔가 좀 이게 좀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좀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다 수능 대학 고3생이 된 거예요. 고3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시대가 바뀐 거고, 그만큼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전두환 일당과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어쨌든 사형까지도 언급하고, 물론 집행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한 단계 일단은 일단락은 됐든, 그렇죠. 이렇게 EBS에서 만들어낸 비디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냥 그 당시의 진실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들. 그만큼 그 이후에 싸워온 굉장히 많은 민주투사들과 또 학생, 시민들의 민중의 힘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쳐왔고, 그 바탕에는 광주의 호국영령들, 광주의 영령들이 그 밑에서 계속 힘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겠는데, 이 사진, 탱크가 있고, 내나 군인이 있죠. 여기가 어디 같아요? 광주. 광주 같죠. 광주가 아니라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6개월 전의 상황이에요. 어딜까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도 똑같이 이런 군인이 상주를 하고 총칼을 가지고 막았었지만은 6개월 전, 광주가 일어나 6개월 전 부산하고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라는 사건이, 큰 민주 항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한 1,500명 정도가 체포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다 풀려 나오는 정도가 됩니다. 왜 6개월 전에 부산과 광주에서는 사망자가 없었고, 왜 광주에서는 그렇게 많은 2,000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총 이렇게 행불자까지 치고 체포구금된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 국무성 비밀문서에서 밝혀진 문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 상황이 뭐냐 하면은, 한국인에게는 공개금지 2급 비밀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전두환, 정호영, 노태우, 이 사람들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인을 학살을 했다. 그리고 이게 나와있던 말이 광주는 한국의 미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미국 비밀문서, 한국에게는 공개 금지된 문서예요. 광주는 한국의 미라이다. 미라이가 뭔지를 잘 모르고, 거기 베트남 양민 학살된 곳인데, 이 미라이 사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1960년대 베트남에서 530명이 되는 민간인이 한국군과 미국군에 참전하면서 베트콩 소탕 작전으로 모든 민간인들을 그냥 땅에 파묻고 죽이고 살상했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한국의 미라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광주의 기총헬기 사격한 헬기가 M16이 탑재 가능한 베트남전에 투입된 똑같은 헬기였다는 사실. 지금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데 그 있었던 걸로 확정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된 헬기 역시도 베트남전에 투입된 헬기와 똑같은 헬기다. 그리고 5.17 계엄령 내리기 위해서 군사작전 시에 미국 대사관에 보고된 문건에 보면은 이대로 두면 제2베트남이 된다라고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엄령 선포의 허가를 받아요. 자, 그 당시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일당에서는 광주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베트콩이다. 광주를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한 것이라는 것들이 미국 비밀문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부마 항쟁하고 신군부에 있었던 광주 항쟁의 큰 차이, 부마 항쟁은 이미 독재시대였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다 싶었지만은, 부마 항쟁이 만약 박정희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한두 명들은 다 희생자가 있을 수십만 명이 죽었을 수 있던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50에서는 기본적으로 5.18 민주운동을 불순분자 김대중의 사주, 모든 광주를 김대중하고만 계속 연결시켜갖고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까지도 만들어내고 김대중 때문에 그렇게 됐다. 광주를 통해서 오히려 더 동서 분단을 더 확장시키고 지역감정을 더욱더 조장시키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광주가 그냥 갑자기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광주 전에, 신군부 전에 뭐가 있었는가? 민주화의 봄이 있었죠. 민주화의 봄은 왜 봄이 와서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겨울이 있었죠? 유신이라고 하는 겨울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유신이 계속 갔었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아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이 되었을 거냐 하면은 아마 뭐 저쪽에 현재 뭐 그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신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그런데 그 유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78년도에 박정희가 9대 대통령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돼요. 어차피 그때는 이제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해 12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쨌든 우리의 민중들은 선명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칼 앞에서 무섭지만은 선거에서 누구를 이기는가 하면은 공화당을 이기고 신민당이 공화당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넣어다시피 그 당시 동아일보에 보면 신민대표율 공화압지르가 돼 있고 그 당시에 이제 2번으로 김영삼 씨가 나오고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신 정권에서도 이렇게 놔두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긴다면 유화책을 펴게 돼요. 유화책을 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신민당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는데 형 집행정지로 석방을 해요. 이 당시에 김대중 씨는 76년도에 소위 말하는 그 민주화 구국선언, 명동사건이라고 하는 민주구국선언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갖고 2년 이상을 감옥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바로 김대중, 김영삼 연합세력으로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강경한 유신 반대를 정치권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신 정권이 위기가 도래를 해요. 이때 또 굉장히 큰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건데 그 대표적인 게 YH 사건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YH 사건? 아마 이게 젊은 친구들도 보이는데 아마 못 들어봤을 건데 YH 사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70년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해봤자 봉제, 가발, 신발 이런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가발 공장에서 가장 큰 가발 수출 업체였는데 이 YH라는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운동을 하게 되자 이 사장 장용호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와요. 이 장용호라는 사람은 LA에서 모르는데 뉴욕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뉴욕에 한인 회장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도망와서 자기 재산 다 채고 이 당시 가발 만드는 여공들 어린 여공들은 한 임금 주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도망해갖고 이제 어쨌든 횡령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파 죽겠다.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장기 농성에 들어갑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대표적인 구예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서 농성에 들어가는데 반응이 있겠어요? 없죠. 너희들 그래 봐라. 상관없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 신민당사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신민당이 이제 조금 더 파워를 행사하고 김대중, 김영삼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요. 농성을 시작을 해요. 신민당사에서. 이때 이제 김영삼 씨가 총재였는데 1화로 그 당시 마포경찰서장이 어슬렁거리니까 가서 멱살 잡고 뺨까지 때렸대요. 너희들이 여공들을 다 죽일 것이냐라고. 그 당시 좀 굉장히 김영삼 씨가 젊을 때는 굉장히 이게 좀 완패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을 합니다. 강제 연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끌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치는데 여기서 또 큰일이 발생을 해요. 제 딸이 21살, 2살인데 제 딸만한 아이가 이 김경숙이라고 하는 여공이 죽게 돼요. 경찰은 추락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런데 그걸 조작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이렇게 끌려서 상도동집으로 끌려나가고 이때 시민당원까지 취재기자까지 부상을 하는 큰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전국이 갑자기 냉랭해집니다. 이렇게 냉랭해지니까 이 YH 사건 가지고
이제 박정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좋다. 그러면 신민당을 잡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당시 김영삼이가 총재였는데 총재를 신민당 당원을 시켜서 이렇게 투수를 하게 하고 해갖고 잘라버리게끔 자체적으로 분열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총재를 친여권 인사로 교체를 하고 김대중 씨는 아예 가택연금을 딱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을 해버려요. 그 당시에 공화당이 이제 주요 그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제명을 해버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동시에 사퇴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강압적으로 막더라도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위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죠? 김영삼. 어디 사람이죠? 부산. 당연히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시기였어요. 이거 당시 시위만 한다고 그러면 다 잡아가는 시기였는데 살벌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한 5명 정도가 도서관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1000명이 모여버려요. 상상도 못했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한 10명, 100명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위를 딱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잖아요. 박정희가. 그래갖고 계엄령을 딱 선포하려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게 그 당시 부산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16일 날 시위가 시작되는데 16일 밤에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부산에 있는 파출소 12개인가 20개가 그냥 파손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 시위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군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엄령이죠.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일단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갔느냐? 이제 마산으로 갑니다. 마산의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또 그 다음날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대자, 안 되겠구나. 마산에 위수령을 내려요. 위수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장 없이 데려갈 수 있다는 거,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수령을 선포하고 총 1,500명 이상을 체포를 합니다. 학생은 5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이에요. 이렇게 체포를 하는데 이때는 한 명의 사상자가 없었어요. 부상당한 사람은 좀 있었겠죠. 그렇죠?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위중이 발생하니까 일단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는데 문제는 이거를 둘러싼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10월 26일 날 삽교천 방제의 성대하게 삽교천 행사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공정동 안가에 가서 소위 말하는 심수봉 씨를 비롯한 이제 밴드 데리고 노는 타임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자. 어떻게 좀 더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주의였고, 그리고 김재규는 계속적으로 미국하고도 계속 인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차지철이가 하는 말,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은 200만을 희생하고도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가 100만 명 죽인다는 거 어떠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될 건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만약에 부마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울까지 오면은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요. 김정규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짜 대장살살 10만 명,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겠다라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시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신시대가 막이 나요. 만일 이때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우리의 바로 옆에 사람, 전국적에서 이런 어떤 광주와 같은 일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김재규로 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유신체제는 종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혼란 속에서 새로운 봄, 서울의 봄이라고,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문제는 군부가 또 나타나요.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하나회 소속인데 이 하나회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전두환이가 1기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이 그때 그 박정희를 찾아갔었다고 그래요. 장군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하고 연관을 맺었고 박정희는 신군부 그러니까 하나회를 계속 양성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안사령관이 되고 K공작 계획이라는 걸 실행하는 K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킹이에요. 킹. K공작이. 언론 조작하자는 거거든. 언론 통제하자는 거고. 이걸 통해서 모든 언론기관을 장악을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 왜 서리일까요? 왜 중앙정보부장이 안 되고 서리가 됐을까요? 이미 뭡니까? 보안사령관이에요. 이미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두 겸직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두 개를 다 해갖고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북풍 공작을 이때 또 실시를 해요. 북계 남침설을 퍼뜨립니다.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첩보가 왔는데 북계가 남침을 한다고 했다, 북한이. 그렇게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군의 세력을 더욱 강화를 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이 북계 남침설이라는 것은 그 뒤에 미국 사령관 위컴이 근거가 없다고 그랬고 이것은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흘림굿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고 일본조차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다. 다 조작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신군부 전두환은 권력의 옥자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학생들과 소위 민주시민들은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을 그 당시에 접수를 하고 점점점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개헌안 접수, 그 다음에 임시국회 소집, 그 당시 신원학 총리는 개헌 일정 안 당기는 담호 발표 이렇게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자기가 언론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부터 시작하고 전두환 퇴진운동 물러가라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또 발생하는데 15일 날 서울역에서 10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농성을 할 건가 돌아갈 건가 하는데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가 이게 농성을 하면 오늘 저에게 군인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유혈이 발생을 하면은 어쨌든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은 접자. 그래갖고 그걸 10만 명을 다 해산을 시켜버려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서울역 회군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서울역 회군이 되고 이때가 15일 날 있었는데 16일 이후부터는 서울이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쿠데타를 막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웬걸 자기 권력의 혈안이 된 전두환은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내려서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보도금열 강화 모든 것들을 하고 김대중 씨를 비롯한 많은 김영삼 모두 다 감금을 하고 특히 김대중 씨는 바로 체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전국 대도시에 군을 투입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에만 투입된 게 아니에요. 서울에는 몇 개가 투입됐어요? 6개 공수사단이 투입되었어요. 광주는 1개 공수사단이 투입되었는데 그런데 왜 광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자,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리고 그러자 전국에서 조용했을 때 광주 전남대 학생들이 과거에 부산대와 경남대에서 일어난 것처럼 1000명이 가깝게 모였어요. 굉장히 평화적 집회를 했어요.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이때부터 바로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예요. 아시죠? 영화도 나왔었죠. 그죠? 화려한 휴가. 그래갖고 이때부터 진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해산이 문제가 아니라 체포, 진압, 구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구금을 하니까 18일 오후에 최초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학생이 아니에요. 청각 장애자예요. 24살 김경철 씨. 머리가 깨지고 엉덩이가 완전히 짓눌리고 발이 부러지고 새벽에 발견이 돼요. 병원 옮겼는데 죽었어요. 소문이 팍 퍼지겠죠. 이건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19일 오전에 그게 알려지고 19일 오후부터는 시민들, 10대 청소년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19일에 이미
발표 명령은 없었는데 어쨌든 최초 발표가 이루어져요. 죽은 사람은 고등학생이에요. 김영찬 씨라고. 그리고 죽지는 않죠. 부상을,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택시 운전사, 이번 택시, 내일 하는 택시라는 영화 보셨죠? 택시에 나오는 그 택시 운전사 자동차 시위가 20일 날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루어지자 공수부대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기들도 위험을 느끼고 그때 아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랬죠. 부마항쟁 때 누가 발표 명령을 직접 내리겠다고 그랬습니까? 박정희가 그랬죠. 발표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누가 했는지 뭐 왈가왈부를 하는데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역 앞에서 최초 집단 발표가 있고 5명이 사망해요. 5명 이상이. 그 다음날 진짜 본격적인 집단 발표, 전남대학 전남도청의 집단 발표가 있고 동시에 더 잔인한 것은 빌딩 위에서 4인 1조가 들어 조준 사격을 해요. 집단 발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 나라의 군대가 국민한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장을 해야 되죠. 이렇다고 다 죽겠다. 무장을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군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반발이 더 커지자 이제 계엄군은 철수를 해요. 외곽으로 철수하고 광주 봉쇄작전을 하는데 이 광주 봉쇄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주남마을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집단 발표 당했고 죽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교도대하고 저 공수부대하고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쏘아가고 죽이놓고 자기들 생각했다고 싶으니까 옆에 노는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트남전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놈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철수하고 난 다음에 봉쇄작전을 하면서 주위에 무고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시민군이 탄생을 합니다. 21일 오후부터 주위에 나주, 화주 지역에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를 열어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를 조직해 협상이 나서고 동시에 무기가 함부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회수를 또 해요. 자체적으로 치안도 담당하고 또 그 유명한 헌혈 행렬. 중요한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소요기관 중에서 상점, 은행, 금융기관, 백화점 한 건의 약탈이 없었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우리 민족임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이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범시민 걸기대회가 하루 1회씩 총 5회가 개최되는데 이 마지막 걸기대회에서 채택한 요구사항을 보면은 광주에서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김대중 석방하라? 없습니다. 놀랍게도. 첫째, 모든 책임은 과도정부에게 있다. 즉각 물러가라. 둘째, 계엄령 해제하라. 셋째,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단하라. 넷째, 민주인사들로 과도 구국정부 수립하라. 다섯째, 언론 왜곡하지 마라. 여섯째,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일곱째, 우리가 이상의 요구 관철될 때까지 우리 최후 1인까지 80만 시민일동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선언, 이거 없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광주 민중의 맨 마지막 범시민 수호 걸기대회에서 채택된 요구사항이에요. 김대중 말 한마디도 없어요.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이야기고 민족 앞에 선언하는데 제대로 된 정치하자라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광주의 힘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석방을 위해서 광주 싸운 거 아니에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싸운 거고 동시에 그 민주정부 수립은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나중에 통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안타깝게도 마지막 광주 이제 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26명, 연애 200명이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크게 새벽에 사람들 뇌리를 치고 가슴을 친 말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순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말,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안 잊은 거예요. 그래서 못 잊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 말들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끝내 어쨌든 사형을 선고를 했고 끝내 이어진 게 이 광주가 끝내 빛을 발한 게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기원을 이루어내는 거죠. 일단은 총 5,5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모든 집회는 광주항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광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집회의 동력이 된 거죠.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서 출발된 87년 6월 시민항쟁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제라고 하는 것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쟁취를 해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광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해요. 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다. 광주 때 우리 광주 하지 마. 광주 지나가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다 드러납니다.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 방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반미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대학 다닐 때 너무 열받았던 말 읽겠습니다. 주한미사령관 존 워컴이라는 사람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라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국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미 군사령관 워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은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월 21일 군부가 상당한 무력을 시작해서 곧 질서 회복될 것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미국은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최소한의 군사행동을 우리는 용인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미국 문서에 나온 겁니다. 22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위컴이 한국 정부로부터 나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특정 한국군을 시위대의 진압작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 동의하였다. 궁극적 책임 미국에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반미 양키 고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광주 항쟁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왜 들어왔죠? 우리나라 해방식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점령군으로 들어왔어요.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행동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반대했고 근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 다 빨갱이라고 다 죽였게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일 회담할 때도 미국 반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뒤에 조종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지면서. 근데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신 시대를 지나면서 반미를 이야기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빨갱이가 되니까. 빨갱이는 다 무조건 연좌제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자, 24일 광주 항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3일 미 국무 대변인은 카터 정부는 남한의 정치 자유에 대한 압력을 연기하는 한편 안보와 질서 회복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전두환 지지한다는 이야기죠. 24일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진압을 한다 그러니까 좀 멈춰라. 우리 한 대 곧 갈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거 진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압을 하더라도 좀만 더 안전할 때 우리 가가고 다 지켜줄 테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광주에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군 전단지에 넣었던 말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도. 26일 동시에 그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는 클라이스턴 미 대사한테 미국이 빙하련 해결 중재를 요청까지 했어요. 미국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카터 대통령까지도 안보의 중요성이 인권의 중요성보다 위에 서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전두환을 옹호하죠. 그리고 나서 레이건이 됐을 때 레이건 첫 번째 국빈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전두환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특히 더 그러니까 레이건 초상부터 시작해갖고 반전반의 양키 고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물론 85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83, 4년도에는 안 나오고 5년, 6년부터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80년 6월에 만들어진 광주 시민의회의 진상이라는 문건인데 뭐 기니까 다 빼고 맨 밑에 보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옹호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분명히 드러낸 이상 우리는 미국을 새로운 눈으로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 대한 시각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전두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자
점점점 커져가고 80년대 한국 역사는 두 가지. 한국의 투쟁의 역사는 군사 독재와 미국적 세계관에 대한 치열한 저항의 기록으로 되죠. 실제 어떤 미국 반미 투쟁들이 이루어졌는가? 80년 바로 12월에 광주 미문화원에서 불이 나요. 광주 가톨릭 회원 2명이 지붕을 타고 들어가서 휘는 친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알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언론은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방화가 이거 정기누진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렇게 시작된 반미투쟁이 해방 이후 최대의 반미 시위라고 평가되는 부산 비문화원 방화투쟁이 이루어져 부산에서. 이게 나왔던 건데 우리는 미국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한다. 뭐 광주학살 책임져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그때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도에 그 찬란한 성조기가 불을 타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성조기 불을 태우는 소가사건이 발생하고 85년에 제가 1학년 학교 다닐 때인데 미문화원 기습점거를 하면서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86년도에는 김세진 이채호 열사라는 두 분이 전방 입소 반대 투쟁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병력 들어가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반전반핵 양키곰이라고 하면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세요. 그리고 2년 뒤 조성만이라는 분은 이걸 더 이제 확장시켜서 민족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미국이 물러가야 한다면서 절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명동성당에서 활복 투신을 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한국인은 더 이상 이제 냉정한 제국이자 탐욕적인 외세로서의 미국을 제대로 느껴져 가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2년도 가장 큰 이슈,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가 하는 질문에 반미라는 말이 2002년도에 최고 큰 이슈가 됩니다. 표순 사건도 있었고 미국 항공권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시기 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당선되는데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말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기 전 과일들 어떤 의의들이 있을까? 일단은 광주항쟁은 묻혀진 게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항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처벌을 정권에 의해서 받은 적은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88년 50 청문회라는 거 아시죠? 이때 누가 스타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 명패를 전두환한테 바로 던진 사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주자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최초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7년 대법원이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하고 사형을 은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2011년 5.18 기록물은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사라고 하는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 권리의 권리선언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의 심성, 조선인은 그래서 안 돼. 제가 최고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가 세계 찾아봐도 없어요. 이만큼 독재 속에서 이렇게 극복해내는 민족이. 자, 광주정신이 왜 특히 의미가 있는가? 지도자가 무이념이에요. 이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나키즘이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이념만 있는가? 아까 보셨죠? 우리는 뭘 원한다? 민주정부 수립을 원한다. 그리고 미리 조직된 것도 아니에요. 무지도자 하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그 방대한 시민군까지 형성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세 번째는 질서화해 그 와중에서도 아무런 범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의식. 이러한 정신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6월 항쟁과
촛불 시민혁명을 관통하는 정신이자 근본적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6월 항쟁 촛불 시민혁명 물론 약간의 지도본이 있지만 준비된 게 아니었었어요.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성취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의 평가들을 보면은 어쨌든 독일의 인권운동가는 광주는 깨어있는 양심, 열린 눈으로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라는 경고인 동시에 폭력, 전쟁,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뭉쳤던 새 역사의 출발점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남북 통일을 위한 에너지와 진정한 민주화를 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북 통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남북 통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 학자들은 특히나 더 과거 청산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도 남미나 남아공 어디에도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된 게 없지만 물론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된 것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5대 원칙이 어느 정도까지는 관철된 거가 최초예요. 왜? 촛불혁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6월 민중항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 이전에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계속 우리를 잊지 말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 역사적 의의를 이제 거의 마지막, 제가 학교에서 역사교사를 한때 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시험 나오는 문제는 요겁니다.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가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한 5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첫째. 광주 민중항쟁은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이 처음이 아니에요. 동학 농민전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왜 동학 농민전쟁이 있었나? 동학은 뭘 했다? 좌의적 무장투쟁을 합법성, 무장투쟁을 해서 합법하다라는 것들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총을 들어도 괜찮아요. 불의에 대해 총을 들어도 괜찮다는 것들 헌정사상 처음으로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국가기밀로 제정이 됐어요. 세 번째, 특별법을 어쨌든 만들어서 부당한 과거의 통치 권력을 단죄한 최초의 선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했죠? 이것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죠? 박근혜 탄핵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런 과거가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은 우리한테 당연한 거야!가 된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없었다.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촛불 정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정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자유민주 수호자가 아니라 자국 이익 우선의 제국주의 미국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때 이후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민중을 민족사회 주체로 부각시켜서 그래서 87년 6월 항쟁과 촛불 시민혁명의 근본적 힘이 된 거예요. 촛불 시민혁명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광주가 없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6월 시민항쟁이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이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 볼까요? 공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세계 속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높은 도덕성, 민주 인력, 나눔의 공동체 정치 이런 것들로서 자치와 평화 공동체의 세계적 전형을 보여줬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5.18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뿌리가 있고 힘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뭔가? 평화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4.19 때도 먼저 총 들지 않았어요. 총을 쏘았다. 일어나요. 그래서 4.19 발표한 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항상 당하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걸 위해서도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만일 당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만일 촛불 때 만일 위순위 발대 뭐 했다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쏘았잖아요. 그래서 평화와 민주로 촛불 혁명도 이렇게 낸 겁니다. 자, 광주에 대해서 진짜 잘 표현한 게 문재인 대통령 작년 기념사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를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주 정신은 그대로 촛불 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왜 일어났는가? 다 광주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영령들이 부활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민주화 자주는 곧 뭘로 이어지는가? 통일로 이어집니다. 통일의 기초이고,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의 최종적 도착지는 어딘가? 통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의 주춧돌이 된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왜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한반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에요. 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핵 없애는 것이 시작이에요. 세계사적으로도 5.18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그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5.18에 대해서 신세를 졌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원히 그 5.18에 함께했던 영령들과 저희들이 함께할 것을 믿고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